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옳게 살아가야 하는지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30살에 결혼했어요. 남편과 저는 중학교 동창이었죠. 학교를 다닐 때는 그저 같은 반 친구였고 별다른 인연은 없었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고향 마을에서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옛 추억도 떠오르고 마음이 통해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죠. 처음에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자상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의 어려움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라고 믿는 분이었는데요. 저를 보는 시선이 언제나 차가웠고 마치 남편의 몸종처럼 여겼어요. 저를 늘 하대하면서도 남편이 있을 땐 괜찮은 척을 하곤 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저도 그냥 참고 넘기려고 했어요. 남편과 결혼한 이상 시어머니와도 관계를 좋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무리 제가 잘해드리려고 노력해도 시어머니는 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남편 앞에서만 착한 시어머니인 척했지만 남편이 자리를 비우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남편은 전혀 몰랐죠.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갈등이 쌓이고 쌓여 저희 부부는 결혼 10년 차에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이혼 과정에서 저는 상상도 못할 큰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10년 차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등산을 가셨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허리를 다치신 후 시어머니는 혼자 거동하시기 어려워졌고 남편이 저에게 당분간 어머니를 모시자고 설득했어요. 저는 처음엔 거절하고 싶었지만 다친 분을 외면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온 후 더 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그저 불편한 마음만 있었지만 그 불편함이 곧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밥을 차려드리면 남편에게 제가 어머니를 굶겼다고 하시는 겁니다. 처음엔 남편도 무슨 말인가 했지만 어머니께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니 남편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내가 어머니를 굶긴다는 게 말이 돼? 분명히 밥 차려드렸고 어머님께서도 그거 다 드셨어. 내가 아무리 바빠도 차려드렸다고. 나는 굶어도 어머님 밥상은 차려드렸어. 나도 그렇게 믿고 싶지. 그런데 어머니는 오늘 한 끼도 못 드셨다고 그러시잖아. 설마 어머니가 밥 다 드시고 거짓말을 하시는 거겠어?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겠니? 둘 중 한 명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겠지. 나는... 당신은? 당신은 뭐? 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는 말 안 했어.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 눈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억울했지만 남편이 저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더 답답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이러시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반찬만 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직접 차려 드시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분명하게 말했죠. 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쟁이로 몰릴 바에 차라리 못된 며느리가 되겠다. 그러니 직접 식사는 차려 드시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당시 고혈압이 있기에 저염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어머님, 고혈압 때문에 라면 드시면 안 되세요. 반찬 냉장고에 있고 찌개는 끓이기만 하면 돼요. 그냥 밥으로 드세요. 너는 어떻게 한 번에 내라고 대답하는 법이 없냐? 내가 라면이 먹고 싶다잖아. 라면 내놓으라고 했잖아.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병원에서 저번에 의사가 한 말 잊으셨어요? 네가 의사냐?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한다. 그깟 의사들이 뭘 안다고. 그리고 누가 내 건강 신경 써달라고 했냐? 내 건강은 내가 신경 쓸 테니 너는 그냥 라면이나 끓여라. 어머님, 이게 정말? 끓이라면 끓여. 계란 넣지 말고. 저는 한숨을 내쉬며 결국 라면을 끓여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날도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노수가 얘 좀 봐라. 글쎄 얘가 나한테 밥도 안 주고 허구한 날 라면만 끓여준다. 내가 어디 라면 먹는 거 봤니? 그거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신물만 넘어오는데. 아휴, 밥을 달라고 해도 라면만 주니 이러다가 내가 죽어야 끝이 나려나 보다.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대체 이 노인네가 왜 이러는지 미치겠더라고요. 어머님, 왜 또 거짓말을 하세요? 어머님이 라면 달라고 우기셨잖아요.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냐? 노수가 지금 당장 주방 싱크대에 가봐라. 라면 먹은 냄비가 있나 없나. 저것이 라면 따위나 주면서 계란도 안 넣어준다. 어머님께서 드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라면이 싫으셨다면 밥 드시면 되잖아요. 냉장고에 반찬이고 밥통에 밥이고 다 있는데요. 이 나이에 며느리까지 보고 내가 차려 먹으랴? 너야말로 거짓말하지 말거라. 못된 것, 나 굶겨 죽이려고 작정한 것. 저는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날 밤 방에서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당신, 어머니한테 신경 좀 써. 몸도 아프신 분이잖아. 그런 노인네 이겨 먹으면 뭐가 좋다고 그래. 내가 뭐 대단한 걸 바래? 그냥 있는 반찬에 밥만 차려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 라면 끓일 시간에 냉장고에서 반찬만 꺼내드렸어도 되잖아. 당신한테는 남이지만 나한테는 하나뿐인 엄마라고. 나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엄마 굶긴 적 없어. 이번에도 어머님이 라면 먹고 싶다고 하셔서 끓여드린 거라고 몇 번을 말해. 내 말을 듣기는 하니? 내가 어머님한테 밥 차려드린다고 분명 말했어. 밥 드시라고. 고혈압 때문에 라면 드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도 화내시면서 라면을 고집하신 건 어머니야. 그래, 당신 고생하는 거 아는데 내 말은 신경 좀 더 써달라는 거야.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냉장고 열어서 반찬만 꺼내드리는 거 알면 그럼 당신이 하면 되잖아. 그렇게 날 못 믿겠으면 당신이 직접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됐다. 그만하자. 그거 얼마나 본다고, 일한다고 유세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 엄마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이때쯤이었어요. 제가 남편과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게요. 그렇게 남편과 대판 싸우고 냉전으로 지내고 있는데 다음 날 아침 시누이까지 제게 전화를 걸어서 한바탕 절 열받게 하더군요. 언니, 엄마한테 매일 라면만 주는 게 사실이에요? 정말 너무하네. 어쩜 그래요? 엄마가 그러는데 하루에 라면 1개 먹는다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냐고요. 이거 명백하게 노인 학대예요. 알아요? 시누이의 목소리는 화가 잔뜩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저도 화가 날 만큼 나 있는 상태인걸요. 그건 어머님이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난 매일 따뜻한 밥에 국,
반찬까지 준비해서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라면 드시고 싶다고 하신 건 어머님이에요. 그런데 노인학대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되면 고소해봐요. 나도 무고로 맞고서 할 테니까. 하지만 신우이는 남편처럼 제 말을 믿지 않더군요. 어이없네. 지금 우리 엄마가 거짓말한다고요? 언니, 뭐하러 우리 엄마가 거짓말을 해요? 나 우리 엄마가 지금까지 거짓말하는 거 한 번도 못 본 사람이네요. 그럼 아가씨가 눈치가 더럽게 없나 보죠. 그리고 그럼 나는 뭐하러 거짓말을 해요? 그건 저도 모르죠. 다른 꿍꿍이 속이 있는 건지. 우리 엄마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시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래? 지 엄마라도 저러나? 참네. 저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 10년이나 참아왔습니다. 그럼 참을 만큼 참은 거죠. 아마 부처님도 저를 보면 화내면서 그만 참으라고 할걸요. 결국 신우이에게 나를 세워 말했습니다. 뭐? 지 엄마? 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니? 야, 그렇게 못 믿겠으면 네가 네 엄마 모셔가. 나한테 그렇게 따지고 화낼 시간 있으면 네가 모셔서 삼시세끼 챙겨보라고. 제 말에 신우이는 입을 닫더군요. 아마도 그제야 현실을 깨달은 듯 했어요. 본인도 자기 엄마를 모시기는 싫으니 입을 닫았겠죠. 왜 말이 없어? 언제 모셔갈 거야? 말 나온 김에 오늘 모셔가. 아, 그만해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새언니 말 믿어줄게요. 알았으니까 우리 엄마 신경 좀 써줘요. 그렇게 말하더니 전화를 확 끊어버리대요. 열받아 다시 전화를 걸어 따지려다가 또 전화도 안 받더군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단순히 저를 이간질하려고 한다기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굳이 이렇게 뻔히 보이는 방법으로 이간질을 한다고?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설마 치매신가? 아차 싶었죠. 그래서 집에 홈 CCTV를 달아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외출한 틈에 달아두었죠. 뭐 그 당시에 남편과 이혼을 할까 생각 중이었지만 그래도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나중에 뒷말이 없을 거라 생각됐어요. 남편놈 인성을 보면 확실한 증거를 마련하고 이혼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변 지인들에게 제가 치매인 시모 괴롭히다가 이혼했다고 할 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라면 사건 때문에 홈 CCTV를 설치한 지 일주일 뒤 진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한겨울이었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저는 외출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군고구마를 좋아하는데 군고구마 좀 사오신다고요. 어머님, 밖에 많이 추워요. 그냥 집에 있으시고 남편 퇴근할 때 사오라고 제가 전화할게요. 그런데 제가 말린다고 말려지나요? 굳이 잠바를 입고 나가시더라고요. 이전에 저라면 제가 냉큼 달려나가 사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땐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만큼 제가 10년간 시어머니에게 당한 세월이 길었네요. 그리고 치매를 의심했다지만 그 치매 증세도 저를 이간질할 때만 나왔어요. 평소에는 친구를 만나러도 가시고 여행 가실 때는 정말 멀쩡하신 분이었죠. 그러니 크게 걱정될 만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니가 다친 팔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야, 예밀하나. 내가 밖에서 넘어졌다. 이거 팔이 너무 아픈데 어쩌냐? 저는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어요. 팔을 만져보니 부어오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고통에 얼굴이 찡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병원으로 시어머니를 모셔갔어요.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시어머니는 팔에 미세골절이 있었고 깁스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돌아오고 남편이 퇴근하자 시어머니는 또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설마 했는데 역시나더군요.
노수가, 이거 봐라. 이제는 미란이 쟤가 날 빙판길에서 밀더라. 아주 나 죽으라고 힘껏 미는데 이 노인네가 당해낼 재간이 있겠니? 그래서 내가 넘어져서 팔이 뚝 하고 부러졌지 뭐니?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네? 뭐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밀었다고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적 없잖아요. 어머님께서 고구마 사러 가신다고 혼자 나가셨다가 넘어지셔서 그런 거잖아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동네 CCTV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래, 찾아봐라. 네가 나 죽으라고 뒤에서 밀었잖아. 어머님! 그날 시어머니는 제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경찰 부르라고 하는 거 남편이 간신히 말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어머님 치매이신 것 같아. 나 어머님 다치실 때 집에 있었어. 이것도 못 믿겠으면 경찰 불러. 어머님 넘어진 도로가에 CCTV 있겠지. 당신 말 믿어. 설마 아니 당신이 그렇게까지 하겠어? 나도 치매 의심은 했는데 믿고 싶지 않았나 봐. 그래, 일단 내가 지숙이하고 이야기해보고 병원을 모셔가든 해볼게. 그날 밤은 정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신우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신우는 참 사람 열받게 하는 대회가 있으면 금메달일 겁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신우이의 목소리가 거칠게 울려 퍼졌죠. 언니가 우리 엄마 밀었다는 게 진짜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 살인미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또 뭔 개소린가 싶었어요. 아마도 아침 일찍 시어머니가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나 싶었습니다. 그냥 한숨부터 나오고 상대하지 말자 싶었어요. 오빠한테 아직 이야기 못 들었어요? 그거 어머님이 잘못 기억하시는 거야. 내가 어머님을 왜 밀어요? 어머님 지금 상태가 이상해요. 아마 치매일지도 몰라요. 그 말에 신우이는 화를 내며 반박했습니다. 참나, 지금 범죄가 미수에 그치니까 우리 엄마 치매로 모는 거죠? 우리 엄마가 이제 겨우 63인데 무슨 치매가 어떻게 와? 벽하고 이야기하는 기분이더라고요. 저도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짜 소리 좀 그만 질러. 그럼 네가 와서 직접 어머니 상태 보면 될 거 아니야. 맨날 어머니 보러 오지도 않으면서 어디 손윗 사람한테 막말을 해, 막말을. 전화로만 쫑알쫑알 시끄러워 죽겠네. 아가씨,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요. 오라면 뭐 무서워할 줄 알고? 그래, 갈게요. 근데 오늘은 어렵고 내일 갈게요. 참나, 자기 엄마 치매 일보다 중요한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내일 보자고요.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으로 오지 말고 일단 집 근처 커피숍으로 오라고 했죠. 신우를 만난 저는 신우에게 말했어요. 이거 우리 집 홈 CCTV 인증 링크예요. 거기로 들어가면 핸드폰으로 우리 집 홈 CCTV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계속 지켜보고 있으라고요. 지금 아가씨 엄마가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신우이는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걸 하루 종일 보고 있으라고요? 왜 굳이 그래야 돼요? 그냥 병원 가서 엄마 상태가 어떤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가 직접 눈으로 봐. 나중에 딴말하지 말고. 병원 가서 치매인 거 확인되면 그땐 또 치매 심호 내가 괴롭혔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눈 떼지 말고 계속 CCTV 보고 있어. 알았어? 신우이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신우이를 커피숍에 두고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신우이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CCTV를 보고 있으라고 한 이유는요. 정말 그쯤에는 시어머니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상한 행동을 했거든요.
물론 저에게만 그 행동을 했다는 게 문제였어요.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동네 시장의 친구 가게에 놀러 갔어요. 항상 아침에 나가서는 점심쯤에 돌아오는 패턴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시어머니는 점심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밥을 차리라고 하더군요. 나 밥 줘라. 시장 갔다 왔더니 배고프다. 고기도 좀 굽고. 저는 밥을 차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시어머니는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에어컨 좀 켜라. 왜 이리 덥냐? 역시나 또 시작이시구나 싶었습니다. 한겨울에 갑자기 덥다며 에어컨을 켜달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 지금 겨울이에요. 밖에 영하라고요. 에어컨 켤 때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넌 정말 한 번에 내라고 하는 법이 없다. 한 번에 내라고 대답하면 죽냐? 죽어? 꼭 욕을 한 사발 들이켜야 시키는 대로 할 거냐? 내가 켜라면 그냥 켜. 그거 어려워? 내가 지금 덥다잖냐. 네가 뭔데 말이 많어? 저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에어컨을 켜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오면서 저는 바로 핸드폰으로 홈 CCTV를 켰어요. 집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리고 화면을 보자마자 한숨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는 에어컨을 가장 강하게 켜두고 계셨습니다. 한겨울인 만큼 당연히 방안 온도는 금방 차가워졌겠죠. 그리고는 제 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시 신우가 있는 커피숍으로 향했어요. 핸드폰으로 홈 CCTV를 계속 보면서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는 게 홈 CCTV로 보였습니다. 진숙이냐? 진숙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지만 그땐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그 진숙이라는 사람과 즐겁게 통화를 나누더군요. 내가 알던 시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그리고는 갑자기 약속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5일 12시에 우리 집으로 와. 알겠지? 꼭 와야 한다. 내가 아주 맛있는 거 잔뜩 해두고 기다리마.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지만 일단은 커피숍에서 신우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신우가 있는 커피숍에 도착했죠. CCTV 다 봤어? 어머니가 지금 뭐 하는지 확인했어? 신우는 제 질문에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못 봤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군요. 신우는 그 상황에 핸드폰으로 게임이나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내 동생이었다면 한 대 때렸을 거예요. 너 진짜 이럴 거면 왜 나왔어? 그럼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네가 직접 확인해. 네가 봐야 어머니가 얼마나 이상하게 행동하시는지 알 거 아니야. 결국 신우는 머뭇거리며 저희 집으로 가더군요. 저는 신우가 나간 뒤 커피숍에 남아 홈 CCTV를 계속 확인했어요. 잠시 뒤 홈 CCTV 화면에 신우는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집안은 에어컨이 틀어져 마치 냉동실 같았고 신우는 깜짝 놀라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한기 속에서 시어머니는 연기를 시작했죠. 지숙이냐? 네 새언니가 이러고 나갔다. 미란이 걔가 저렇다. 이렇게 추운 걸 알면서도 일부러 에어컨을 틀어놓고 나갔어. 나 얼어 죽으라고 이러는 게 분명하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신우를 붙잡았습니다. 신우는 그 말을 듣고 에어컨을 끄고 보일러를 켠 뒤 시어머니를 위로하더군요. 엄마, 이제 괜찮아. 새언니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새언니 노인학대로 내가 깜빵에 보낼까? 할 수 있겠니? 그래, 할 수 있으면 그게 좋겠다.
내가 제 명대로 못 살겠어. 신우는 시어머니를 달랜 뒤 집을 나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커피숍에서 신우와 다시 만났죠. 거봐, 내 말 맞지? 어머님 이상하시잖아. 분명 어머니가 에어컨을 켜고는 저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그러나 신우는 제 말을 듣고도 믿지 않더군요. 오히려 저를 의심하며 따지기 시작했죠. 새언니가 에어컨을 켜고 나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엄마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난 CCTV도 안 보고 있어서 엄마가 직접 에어컨을 켰는지 안 켰는지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명백한 상황인데도 신우가 뻔뻔하게 나올 줄 알았죠. 아주 저를 병신 핫바지로 봤더라고요.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고 내가 CCTV 다 녹화해뒀어. 녹화한 거 틀어줘? 누가 에어컨 켰는지. 그 말에 신우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CCTV 녹화본을 보여주었어요.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는 직접 에어컨을 켜고 멍멍이 새끼, 소새끼, 저를 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신우는 그 영상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우도 그제야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겠죠. 나 처음엔 시엄마가 치매인 줄 알았어. 그런데 보라고. 지금 보니까 어머니 치매 아니셔. 그냥 날 괴롭히려고 일부러 이러시는 거라고. 아주 대단한 연기자 납시였다. 나 이제 더는 네 엄마 못 모셔. 아니, 안 모셔. 그러니까 네가 모시든지 아니면 어머님 당신 집으로 보내던 알아서 해. 난 이제 더 못하겠다. 저는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우는 오빠와 이야기 좀 해보겠다고 하더니 주랭랑을 치더군요. 저는 짜증나서 집에도 안 들어가다가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이 모든 상황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보고도 네 동생은 도망을 가더라? 나 이제 어머니 안 모셔. 그러니까 어머니 본인 집으로 보내든 아니면 네 동생 집으로 보내든 결정해. 난 끝났어. 남편은 녹화된 명백한 증거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죠. 결국 시어머니는 그 다음 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쇼가 끝난 거죠. 가면서도 저에게 독한 년이라며 욕을 퍼붓더군요. 독한 년. 어디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는? 그 순간에도 남편은 시어머니가 안쓰럽다고 자기 엄마 걱정을 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날부터 김진숙이라는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분명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기억이 도무지 나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그토록 반갑게 통화를 했다는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제 동창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확실하지 않아 친구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동창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죠. 혹시 김진숙이라는 애 기억나?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서.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아, 김진숙? 걔잖아. 그 여우같이 생긴 애. 우리 중학교 때 남자애들하고만 어울리던 애. 그 말을 듣고 저도 번뜩 기억나더군요. 유독 남자친구가 많던 동창이 있었어요. 그 친구 이름이 김진숙이었습니다. 진숙이 말이야. 중학교 때 네 남편하고도 잠깐 사귀었었잖아. 너 몰랐어? 둘이 꽤 학교 시끄럽게 사귀었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맞아요. 남편과 김진숙이 잠시 사귀었던 것도 분명히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어린 시절의 가벼운 연애였다고 생각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김진숙이 왜 시어머니와 연락을 주고받는 걸까요? 남편과는 연관이 없다고 보기엔 너무나 수상했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더 수소문해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정보를 찾아보니 김진숙은 서울로 시집 갔다가 결국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고향으로 다시 내려왔다는 소식도 들었죠.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와 김진숙이 그냥 우연히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동명이인일 수도 있습니다. 흔한 이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확인을 해보기로 했죠. 방법은 간단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로 김진숙에게 약속했던 5일 12시, 그날 시어머니 집에 찾아가면 되는 것이었죠. 저는 미리 졸업 앨범을 뒤져 김진숙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전 졸업 앨범을 잊어버렸기에 친구 집까지 찾아가서는 앨범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약속 당일 시어머니 집 앞에서 몰래 잠복했어요. 정오가 조금 지나자 김진숙이 시어머니 집 앞에 등장했습니다. 20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 동창이자 중학교 때 남편과 사귀었던 김진숙이 맞았습니다. 바리바리 선물을 들고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더군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남편도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잠시 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김진숙과 팔짱을 끼고 나오는 장면이요. 이것들이 하다하다 바람까지 피워? 이혼 결심에 제대로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구나, 네가.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지금 뭐해?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당연히 회사지. 왜? 별일 아니면 집에서 말해. 나 지금 바빠.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눈앞에 남편이 팔짱을 끼고 김진숙과 걸어가고 있는데 남편 놈은 뻔뻔하게 회사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차에서 내려 남편과 김진숙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갔어요. 그들이 걸어가는 곳은 동네 한적한 카페였죠. 남편과 김진숙이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제 모습을 본 남편이 깜짝 놀라더군요. 여기가 회사냐? 바쁘셔서 통화를 못한다고? 바람나서 통화를 못하는 거겠지. 당황한 남편은 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오해하지 마. 그냥 동네 친구 만나러 나온 거야. 당신이 오해할까봐 회사에 있다고 거짓말한 거야. 정말 별거 아니야. 오해? 오해 같은 개소리 하지 마. 그럼 네가 왜 김진숙이랑 팔짱을 끼고 나오는 건데? 별거 아닌 건지 별거가 맞는지는 내가 결정해, 이 새끼야. 분노에 찬 저는 그 자리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과 김진숙의 머리채를 양손에 잡고는 잡초 뽑듯 뽑아버렸어요. 둘이서 소리 지르고 난리더라고요. 미란아, 오해야. 정말 오해야. 아! 오해란 소리 한 번만 더 짓거려서 내 지능 모독해봐. 그 이빨도 머리털처럼 다 뽑아줄 테니까. 말로 해. 카페에 있던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저희 쪽으로 몰려오더군요. 그래서 소리쳤어요. 이 새끼가 내 남편인데 지금 중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 만나서 아주 순애보를 찍고 있네요. 소란 피워서 죄송한데 좀만 더 이것들 잡을게요. 그렇게 말하고 다시 김진숙 머리채를 잡으려는데 인연이 죽어라 도망을 가더라고요. 제가 따라가 잡으려고 하니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거 안 나? 야, 김진숙! 동창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도망가냐? 이리 와! 그만해. 쪽팔리게 왜 이래? 사람들 다 보는데. 너란 인간도 부끄러움을 아니? 개가 웃겠다. 그런 인간이 마누라 놔두고 바람이나 펴? 야, 이혼해. 이혼해, 이 자식아. 그래, 하자. 나도 너한테 미련 없어. 애도 못 낳는 년이.
그 순간 저는 남편의 귀싸대기를 갈겨버렸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감히 한마디도 못하고 저를 지켜보더군요. 그저 정적만이 흘렀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생활 10년째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저는 한동안 우울증 치료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남편의 외도를 확인한 이 순간 그 말을 들으니 분노와 서글픔이 섞여 울분이 터지더군요. 개새끼, 넌 꼭 지옥에 떨어져라. 천하의 몹쓸 놈아.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별거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집을 나가 시가에서 지냈어요. 먹고 자고 모든 생활을 시모 집에서 하고 있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모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불쑥 들이닥친 시모는 본론부터 꺼내더군요. 너랑 우리 아들 이혼해라. 어차피 너희 정도 없고 애도 없는 부부 아니냐. 그리고 아무튼 이혼해. 이혼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거다. 그 순간 순순히 이혼해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 좋으라고요? 이제 멀쩡하시네요. 그렇게 치매인 척 연기하시면서 이간질 하시더니 김진수 그년 새며느리로 드리고 싶어서 그동안 그러셨어요? 대단하시네. 느즈막하게 연기 쪽으로 나가보시죠. 뻔뻔해도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연기를 잘하시는지. 다 너희 위해서 내가 그래준 거야. 그냥 갈라서라고. 대가리가 그렇게 닭대가리니 내 깊은 뜻을 네가 어찌 알겠냐. 아무튼 이혼해. 더는 할 말도 없다. 대단하신 배려네요. 근데 제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요? 아줌마 닭대가리세요? 제가 이 상황에서 순순히 이혼 도장 찍어줄 줄 알았어요? 아줌마 생각이에요? 아니면 아줌마 아들 생각이에요? 둘 중 한 명은 닭대가리겠네요. 둘 다인가? 시모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주춤하더군요. 그러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이 판국에 다시 살겠다는 거냐 너는? 미쳤어요? 내가 그 인간이랑 다시 같이 살게? 그냥 이혼만 안 해준다고요. 이 말이 그렇게 어렵나? 내가 이혼하면 당신 아들놈 김진숙이랑 재혼하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내가 왜 그 좋은 일을 시켜줘요? 어림도 없으니까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요. 누가 그냥 이혼해달라냐? 네가 이혼해주면 내가 위자료 주마. 괜히 소송까지 가서 쫓겨나지 말고 얼마라도 받고 이혼해라.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참나, 돈 많으신가 봐요? 그래, 좋아요. 그럼 아줌마가 가지고 있는 땅 10% 주세요. 그럼 이혼할게요. 사실 시모가 가진 땅이라고 해봤자 시골에 있는 작은 맹지였어요. 그 땅 10%라고 해봐야 2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그나마도 팔리지도 않을 땅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땅이 갖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역시나 거절을 하더군요. 땅은 안 돼. 대신 현금으로 5천만 원 주마.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냐?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땅 10%요. 그 땅 주지 않으면 저 이혼 못해요. 협상도 없고 그게 내 조건이에요. 그러자 시모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멍청한 년이, 넌 산수도 못하는 거야? 그깟 땅보다 5천이 더 큰 돈이라고, 이 멍청한 거사. 그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이 더 멍청한 거지. 왜 더 싸게 이혼시킬 수 있는데 그걸 마다하는데? 그리고 계속 저한테 욕하시는데 욕하지 마요. 계속 그러시면 나도 욕하고 싶으니까. 이것이? 그래 해봐라. 멍청한 년. 그러니 네 남편이 바람나지? 또 자기 얼굴에 침을 뱉으시네. 참나. 그리곤 시모는 제게 한참 동안 욕을 하고는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어요. 다음 날 이번에는 남편이 이혼 서류를 들고 집으로 찾아오더군요. 표정은 차갑고 결심이 선듯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질척거려? 나한테 미련 있니? 그냥 이혼하자고. 더는 미루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혼하자는 말에 지 엄마를 먼저 앞세우니? 네가 애냐? 부끄러운 줄 알아. 지성인답게 정상적인 대화로 해. 사람 열받게 비꼬지 말고. 지성인? 지성인 다 얼어되졌네. 그래, 원하는 대로 정상적으로 말해줄게. 네 엄마한테서 들었지? 네 엄마 땅 10%야. 그 땅 안 주면 나 절대 이혼 안 해. 됐지? 남편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마치 어이없다는 듯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진짜 산수도 못하냐? 그 맹지 10% 받아서 뭐 하려고 해? 그 돈보다 현금이 훨씬 나은 거 몰라? 5천이 부족해? 그래 그럼 6천 줄게. 아니 7천 됐냐? 그만하면 됐잖아. 아니, 현금 필요 없어. 난 땅을 원해. 그 땅 줘.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무언가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왜 그러는지 뻔히 보였죠. 그 땅 개발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게 아니면 왜 이렇게 머뭇거리겠어? 내가 달라는 땅 10%가 지금 시세로 2천뿐이 안 되는데 왜 계속 5천이니 6천이니 주겠다고 그러겠냐고. 남편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개발. 아니 난 그런 거 전혀 몰라. 너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거기서 뭔 개발을 한다고 해. 그러나 남편의 반응이 너무 과장되더군요. 이놈도 알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죠. 사실 저는 이미 그 땅에 대한 개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모 땅 주변이 대형 펜션 단지와 글램핑 단지로 개발될 계획이 있었거든요. 개발이 되면 도로가 생기면서 땅값이 최소 6배에서 10배는 오를 거라는 이야기였어요. 아마도 김진숙이 남편에게 들러붙은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일 겁니다. 개발 정보는 남편과 시모도 알고 있었고 김진숙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접근한 것이었겠죠. 남편은 여전히 모르는 척하면서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아니 나 그런 거 전혀 몰라. 아니 개발 따위 누가 이런 시골에 그런 짓을 하냐? 너 지금 괜히 상상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땅 안 주면 이혼은 절대 없어. 그게 내 마지막 조건이야. 더 이상 협상 없어. 알았어? 남편은 얼굴이 점점 더 굳어지더니 씩씩거리며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남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 좋아 알았어. 땅 10% 줄게. 대신 나도 조건 있어. 저는 그가 무슨 조건을 내걸지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조건인데? 남편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땅 10% 주면 다른 재산 분할은 없는 걸로 해. 그리고 너 진숙이한테 상간녀 소송 같은 거 하지 마. 내가 땅 줄 테니까 이혼하면 깔끔하게 끝내자. 이제 우리도 그만 좀 얼굴 보자. 저는 그 조건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알겠어. 조건 받아들일게. 대신 시어머니 땅 10% 확실히 나한테 넘겨. 그렇게 남편과 저는 합의를 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왜 이렇게 멍청하게 이혼하냐고 저를 욕하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여자 아닙니다. 다 계획이 있었어요.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 작은 물고기를 미끼로 던지는 마음이었죠.
이후 시어머니는 자신의 땅 10%를 제 명의로 넘겼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고 남남이 되었죠. 이제부터가 제 진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은 김진숙과 재혼했어요. 예상한 일이었죠. 마을에서는 꽤 떠들썩한 일이었어요. 동창들은 정말 매일 제게 전화를 해서는 김진숙과 전 남편 욕을 하더군요. 동창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김진숙이 아들을 낳아주면 전 시모가 1억을 주겠다고 했나 봐요. 참 대를 잇는다는 게 뭔지 싶더라고요. 저러면 개 돼지와 다를 게 뭔가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드디어 전 시모 땅 주변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소문대로 8개의 펜션 건물과 글램핑장이 들어설 계획이었죠. 대규모 도로가 그 땅을 가로지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개발 소식에 전 남편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도로가 제 땅 앞으로만 지나가게 된 것이었죠. 말 그대로 제 땅이 접도 토지가 된 것입니다. 즉, 제 땅은 도로에 바로 접한 황금 같은 땅이 되었고, 반면에 전 시모의 땅은 제 땅 뒤에 있어서 여전히 맹지로 남아버린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당연히 전 시모와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이 저를 찾을 거라는 건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전 시모는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이더라고요. 전 남편 얼굴도 말할 것도 없고요. 너 이 도로가 이렇게 들어올 줄 알고 일부러 그 땅 달라고 한 거 아니야? 전 시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 시모의 표정은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줌마.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아줌마는 운이 참 나쁜 거고. 저는 전 시모의 비난을 태연히 받아 넘겼습니다. 저는 그저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어요. 전 남편은 지 엄마보다는 조금 더 침착하게 접근하려 했습니다. 아씨, 엄마 가만히 있어봐. 미란아, 그냥 우리가 서로 잘 해결하면 되잖아. 네 땅 일부를 도로로 내주면 우리 땅에도 도로 연결할 수 있어. 지금 진입 도로가 없어서 우리 쪽 땅에는 건물도 못 올려. 미란아, 네 땅에 우리 쪽 도로 좀 연결해주라. 그러면 너도 이득 보는 거고 우리도 문제없이 건물 올려서 사업할 수 있잖아. 이 정신 나간 놈은 제가 지 말을 듣고 협조해 줄 거라 믿었나 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득? 내가 무슨 이득을 보니? 도로 내주면 그만큼 내 땅이 날아가는데 내가 무슨 이득을 봐? 미안하지만 내 땅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네 땅에 도로 연결해 줄 생각 개미 오줌만큼도 없어.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엔 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차분했던 목소리가 점차 거칠어졌어요. 너 도로 연결해줄 그 땅이 그렇게 중요해? 우리가 돈 줄게. 사용료 내면 될 거 아니야. 우리한테 도로만 내주면 내가 그 땅에 건물 올려서 식당 할 거야. 그러면 돈 벌어서 너한테 땅 임대료 줄 수 있다고. 그럼 다 같이 잘 될 수 있는 거야. 이걸 꼭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야겠어? 저는 그가 화내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본심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너랑 다 같이 잘 돼야 되냐고. 난 지금 그걸 묻는 거야. 야, 나만 잘 돼야. 나만. 알겠어? 그게 올바른 세상 아니냐? 바람나서 마누라 쫓아낸 네가 잘 되면 그것도 망할 세상 아니냐고. 그냥 네 맹지에 도로 없이 건물이나 올려. 건축법상 도로 연결 안 돼서 허가가 안 나오는구나? 이를 어쩌나? 제가 이렇게 말하자 전 시모는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전 시모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죠. 못된 년,
우리가 이 땅 개발되면 펜션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식당을 할 계획이었던 거 너 다 알고 있었지? 그래서 그거 망치려고 이혼할 때 내 땅 그렇게 달라고 한 거였지?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 쓰레기 같은 모자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펜션이 들어오면 땅의 절반을 팔아 자금을 확보하고 나머지 땅에 건물을 올려서 펜션 손님들을 상대로 식당을 운영하려고 했다는 것도요. 전 남편은 이 개발로 큰돈을 벌 생각을 했겠죠. 김진숙 그 상간녀가 그래서 전 남편에게 붙어먹은 거고요. 하지만 제 땅에만 도로가 들어왔으니 그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전시모와 전 남편은 모든 게 제 손에 달렸다는 사실에 더 큰 분노를 느꼈을 거고요. 진짜 너무 웃음이 나는데 일단 참아야 했어요. 전 남편도 열받아서 미치겠는 거 애써 참으며 제게 빌더군요. 어머니, 가만히 있으시라고요. 미란아,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식당 차리면 그 수익 일부를 줄게. 진짜 많이 줄게. 도로 사용료로. 그럼 너 절대 손해 아니잖아. 그치? 지난 우리 관계 때문에 우리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우리 이성적으로 서로 이득이 되는 부분을 맞춰보자. 얼마 줄까? 말해봐.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다 줄게. 감정적이라. 내가? 아니, 나 너랑 이혼하면서 감정 그딴 거 이제 없어. 나 지금 충분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도 내 땅에 식당 낼 거거든. 내가 식당을 내는데 너도 뒤에 식당 내면 경쟁 상대 되는 거잖아. 안 그래? 그러니 내가 너한테 도로를 내주겠니? 이 정도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 맞지? 도로 내줄 생각 없으니까 그냥 포기해. 전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이를 갈았습니다. 전시모는 얼굴이 붉어지며 욕설을 퍼붓더군요. 너 진짜 사람 아니구나. 이 모든 게 다 네 계획이었어. 그치? 도로가 그쪽으로 들어올 거 미리 알고 그 땅 달라고 한 거였어. 그게 아니라면 말이 안 되잖아. 우연히 네 땅 앞으로 도로가 들어왔다고? 그 땅 개소리를 내가 믿을 것 같아? 하지만 저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웃음을 참지도 못했죠. 어머, 계획이라뇨. 제가 뭐라고 그걸 계획해요? 그건 그저 당신들 상상일 뿐이죠.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뭐. 아줌만 운이 참 없고요. 전시모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전 남편은 결국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전시모도 자기 아들 둘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떠나며 마지막까지 저를 비난했지만 저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더는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제 마음속에 티끌만큼도 자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닭대가리 전시모가 하나 맞춘 건 있네요. 사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시모의 땅이 맹지로 남고 제 땅 앞으로만 도로가 지나가게 된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그 일에는 펜션 개발을 진행한 사장님의 도움이 있었죠. 사실 그 사장님은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어요. 서울에서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후 고향의 펜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그분은 제 남편의 외도와 제 결혼 생활에 대해 듣고 크게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분께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말했죠. 아버지가 그 사장님이 젊었을 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이 컸던 그분은 저를 위해 일부러 도로가 제 땅 앞으로만 지나가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시모의 땅은 개발되지 않게 막아둔 거죠. 그 덕분에 제 땅은 가치가 급상승했고 반대로 전시모와 전 남편의 땅은 그대로 맹지로 남아버렸습니다. 이후 저는 제 땅에 건물을 올렸어요.
아버지의 친구였던 그 사장님이 모든 걸 도와주셨죠. 그 건물에는 작은 식당을 차렸고 펜션과 글램핑장에 오는 손님들로 식당은 크게 번창했습니다. 손님이 많아질 때마다 저는 그 사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덕분에 저는 경제적으로도 크게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전시모와 전 남편의 땅은 여전히 맹지로 남아 있었어요. 제 허락 없이는 절대 전 남편 땅으로 도로가 들어갈 수 없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몇 번이나 전 남편이 다시 저를 찾아와 부탁을 했습니다. 제 땅 일부를 그들의 도로로 내주어 개발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전 남편 올 때마다 소금을 뿌리며 쫓아냈어요. 그제야 전 남편은 자기 땅을 팔려고 시도했지만 그 땅이 팔릴 리가 없죠. 맹지인데다 개발 가능성도 전무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전 남편은 김진숙과 크게 싸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 남편과 김진숙은 결국 이혼했어요. 외도 남녀의 뻔한 말로이죠.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김진숙이 어디 가만히 있겠어요. 이후 전 남편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자기 땅에 건물을 올리려고 대출을 받아 로비를 하다가 결국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 큰 손해를 본 것이죠. 동창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전 남편은 그 후 서울로 올라가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다고 해요. 그러다 결국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종국에는 노숙자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한때는 자신만만하게 살던 그가 이제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니 참 아이러니한 운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서 여전히 잘 살고 있어요. 식당 건물을 올리고 1년 뒤 펜션 사장님에게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사업가인데 일찍이 사별을 한 사람입니다. 그 남자는 성실하고 올바른 사람이었고 그의 따뜻한 성품에 저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저희는 1년 동안 연애를 했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안정된 생활 속에서 마음이 편해지다 보니 놀랍게도 이 나이에 임신까지 하게 되었어요. 노산이라 정말 걱정도 많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신기한 게 산후조리원에 가니 저처럼 나이가 있는 산모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죠. 제 사연을 들려드리는 이 채널도 그곳에서 알았네요. 식당은 전문 경영인을 구해 맡겼고 덕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랑스러운 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남편과도 서로 의지하며 평화로운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을 지나 이제는 정말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진 않는 법입니다. 내 앞에서 어떤 길이 나올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옳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천벌을 받을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전 시모와 전 남편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을 뿐이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